자, 이번에는 버스 자격시험에 있어서 안전운행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요인과 운전자의 자세를 보게 되면 먼저 교통사고의 제요인이 있습니다. 그 위험 요인으로 보게 되면 일상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은 교통 구성 요인인 인간과 그 다음에 도로, 환경 그리고 차량의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교통사고 요인의 가설적인 연쇄 과정을 한번 보면 인간 요인에 관한 연쇄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와 싸우다, 출근이 늦어졌다 해가 그거 좀 쭉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요건에 의한 연쇄 과정이 있습니다. 점검의 미스라든가 또는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약화돼서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제동력의 약화, 그 다음 제동거리의 증가, 바로 이런 것이 차량 요인에 의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요소에 의한 연쇄 과정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또는 젖은 도로라든가 그 자동차와 사람 외에 환경적인 요건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도로의 마찰 계수가 저하됐다든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한 사고 원인이 있습니다. 신체와 생리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태도 요인이 있고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버스 사고의 주요 유형을 보게 되면 먼저 버스의 길이는 승용차의 2배 정도의 길이고 무게는 약 10배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주위에 접근하더라도 버스의 운전석에서 잘 볼 수 없는 부분이 승용차 등에 대해서 상당히 넓죠. 물론 차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의 좌우 회전 시 내륜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회 시에 주변의 물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 다음에 급가속, 급제동 시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바로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버스 운전자는 승객들이 운전방해 행위 등으로 이렇게 쉽게 주의가 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는 승하차 시에도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요인과 안전운행을 보게 되니까 시력과 운전에 대해서 정지 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은 물체의 모양이나 위치를 분별하는 눈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정지 시력 측정 대표적인 방법이 란돌트 시표라는 것에 의한 측정이다라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제1종의 운전면허에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 되고 양쪽 눈의 시력은 각각 0.5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종 면허를 따실 때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 되고 다른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의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 된다는 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체 시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야와 깊이 지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간 시력, 이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야간 시력이 어떻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혹 현상과 증발 현상,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심신의 상태와 운전이 있습니다. 감정과 운전인데 이 감정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주의와 집중력 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의 저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에서 운전과 무관한 것에 비롯된 감정이 있고 운전 상황에서 야기되는 감정이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스트레스와 흥분을 최소화하시는 방법 요거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졸음운전의 징후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음주와 약물 운전을 회피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 그리고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운전자의 약물 복용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몸이 안 좋았을 때 약을 먹으면 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먹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교통약자 등과의 도로 공유가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가 옆을 지나갈 때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요거 내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보호의 주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그리고 신체 장애인의 보호할 내용들, 그 다음에 노인의 보행,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도 있고,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와 이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대형 자동차에 대한 내용인데 대형 자동차의 특성은 운전자들이 볼 수 없는 곳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정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점유하는 공간이 크고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길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모두 감안해서 안전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대형 자동차 운전 시 주의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요인과 안전 운전에 관한 내용인데 자동차의 물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원심력이라는 것인데 자동차가 길 모퉁이나 커브를 올 때 핸들을 돌리면 주행하던 차로나 그 다음에 도로를 벗어나려는 힘이 작용되고 이러한 힘이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 저항보다 커지면 자동차는 옆으로 미끄러져서 차로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를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런 것도 원심력에 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길 모퉁이나 커브를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게 되면 노면을 잡고 있으려는 타이어 접지력보다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니까 감속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고 커브의 반경이 작을수록 크게 작용해서 자동차의 중량에도 비례해서 커진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뭐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공기압이 작게 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다 보면 그 타이어가 많이 떨어져 나간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되겠죠. 그건 거의 보면 다 대형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중이 크다는 겁니다. 차가 무겁고 또 타이어 공기압은 적고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내부에서 발열이 일어나서 타이어가 녹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덜너덜하게 타이어가 노후된 타이어일수록에 그만큼 파손될 우려가 많은 거죠. 그 전에 상하로 타이어가 막 이렇게 접히거나 공기압이 적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첫째 뭐냐면은 주행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공기압을 평상시보다 10% 정도 더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할 때, 그만큼 공기의 팽창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공기압을 10% 더 올려줘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스탠딩 웨이브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다 마모된 타이어나 그 다음에 재생 타이어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그 재생 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트레드를 기존의 쓰던 타이어에다가 덧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니까 이게 누들누들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압이 낮을 때 또 하중이 많을 때 그 팽창률에 의해서 타이어가 접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막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가 와서 노면에 젖어 있을 때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타이어가 노면에서 이렇게 떠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떠서 가다 보니까 그 수막이 형성된다 해서 우리가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이라고 하는데 방지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트레드가 좋은 타이어를 쓰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와 발생할 때 예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좀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드 현상이 있습니다. 이 페이드 현상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자주 쓰다 보면은 디스크와 또 드럼과 패드 접촉이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바로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서행 운전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열 발산으로 인해서 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페이드 현상이라는 거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브레이크를 자주 밟다 보면 디스크와 패드에서 열이 발생해서 그 열이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하다 보면은 그 오일 안에 기포가 발생합니다. 왜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 수포 현상이 막 일어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압으로 인해서 제동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그 공기방울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기는 압축이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못 밀어냅니다. 따라서 그만큼 제동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오일, 브레이크 파이프 라인 안에 공기방울이 생기는 현상을 바로 이렇게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공기 빼기 작업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닝록 현상이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또는 오랜 시간 주차한 후에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운행을 잘 안 했을 때 또 비가 많이 온 날 그 다음날 이 녹이 많이 쓸었을 때 이때 그 녹으로 인해서 또 제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의 특성과 방향 안정성 이것도 언더스터링 그 다음에
오버스테어링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일단 커브를 돌 때 선회할 때의 그 속도 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륜차와 외륜차의 관계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타이어 공기압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엔진 오일이라든가 기관에 관한 정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절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히 크죠. 안쪽만 마모된다든가 또는 가운데만 마모된다든가 이런 자체가 바로 타이어 공기압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과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속도와 관계가 있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마모율도 빠르고 거기에 따른 제동에 따른 마모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선에 돌 때, 커브 돌 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브레이크 관련, 그다음에 노면의 상태. 콘크리트 도로를 달리는 거와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는 거에 또 타이어 마모율이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비 불량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항상 안전을 위해서는 차체 정비를 가장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정지거리, 공주거리와 공주시간이라고 있죠. 공주거리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상황을 딱 인지해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을 때까지 그때까지를 우리가 공주시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공주거리만큼 자동차 진행한 시간인데 위험을 발견해서 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공주거리라고 하고 이때 밟기 시작해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를 제동거리라고 하고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이 바로 정지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일 때 차 속도에 딱 두죠. 제한속도에서 100m라고 하면 100m를 안전거리로 두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눈이라든가 또는 비가 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짧아지고 더 미끄러지는 양이 넓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돼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지거리와 정지 시간에 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요인과 안전운행이 있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보게 되면 가변차로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때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과 없는 길을 갖다가 우리가 신호등으로서 수시로 바꿔서 차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가변차로라고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 갓길도 가변차로로 이용하는 곳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양보차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지르기 차로, 그 다음에 오르막 차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회전차로와 변속차로, 그 다음에 기타 용어에서 차로 수라든가 측대라든가 주정차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대가 있고 편경사, 도류화,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섬도 있고요. 교통약자, 그 다음에 시거와 상충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